자, 정말 갈 곳 잃었는데, 야,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죠. 정말 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쪽에만 지금까지 계속 올인했던 이런 주택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좀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발길을 지금 또 돌리고 있는지, 또 아직 발길을 못 돌리신 분들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택시장, 네, 전례 없는, 네, 그렇죠. 정말 사상 뭐 초유일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말 규제 국면, 규제장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자, 일단은 6월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해서 양도세가 지금 뭐 가장 좀 크게 올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최고 세율이 75%. 자, 일단은 양도세가 5억이, 양도 차익이 5억이 넘어가는 경우에 최고 세율이 45% 올라갔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만약에 지금 뭐 2주택자들, 3주택자들, 자, 이렇게 되면 30%가 추가되는 경우에, 그렇죠. 자, 어마어마하죠. 뭐 75% 여기에다가 또 뭐 7.5%죠. 또 지방세까지 하면 무려 82.5%라고 하는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그 뭐 세금 폭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쪽에만 지금 계속 투자를 했던 분들, 특히나 이제 유주택자들이 되겠죠. 주택을 갖고 계신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이미 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지금 매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주택시장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버겁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자, 지금 이제 6월 1일로 해서 주택임대차 3법이 이제 완결이 됐습니다. 자, 뭐 작년에 우리가,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또 그다음에 임대료 상한제다라고 하는 주택임대차 2법이 이미 시행이 됐고, 6월 1일부터 해서는 주택으로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전월세 같은 경우에 뭐 보증금 기준에서 뭐 6천만 원이고 월세 기준에서 30만 원이니까 뭐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임대차 3법이 이제 완결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종부세 부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커진 부분들, 또 뭐 사실 공시가격 지금 뭐 올라간 그것이 또 가장 뭐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택시장 쪽에는 이제 내가 다주택자들을 꿈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지금 뭐 정부하고 여당이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이 그 부동산 특위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최근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그렇죠, 이 세금 혜택을 완전히 뭐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그렇죠,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차피 안 되지만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것이 또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또 이런저런 이제 부담들이 또 생기는 거죠. 어쨌든 축소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주택임대 사업을 통해서 종부세에서 뭐 배제된다라든지 아니면 좀 양도세가 뭐 완화된다라든지 뭐 이런 뭐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까지도 원천적으로 이렇게 뭐 차단을 하는 지금 이런 시도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파트 줍줍, 그러니까 청약시장에 사실 들어가기 어렵죠. 유주택자들, 내가 집이 한 채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그 아파트 청약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줍줍,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렇죠, 그냥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은 기대들을 걸고 있었죠. 그래서 뭐 2가구 모집하는데 뭐 2만 명 이상이 뭐 온다라든지 뭐 4만 명 이상이 온다라든지 엄청난,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이제 5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이제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만 그렇죠. 미분양 아파트 쪽에 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줍줍이라고 하는 이쪽에 참여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세금이 됐던 뭐 대출이 됐건 아니면 이런 새로운 청약 시장이 됐건 아니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됐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주택을 또 추가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전세보다는 월세 쪽으로 지금 많이 좀 돌아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4월 말까지 지금 거래량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월세 비중이 무려 40.4%. 야 정말 100건 중에서 40건이 월세로 거래가 됐다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자 이게 작년에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29.8% 그러니까 30%가 안 됐던 게 지금 40%가 넘어섰으니까 10% 이상이 지금 껑충 지금 뛰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공시가격 급등하면 그렇죠. 재산세 올라가죠. 종부세 또 내야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내가 전세 보증금을 높이는 것보다 월세를 좀 전환을 해서 그렇죠. 뭐 그래서 우리가 반전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월세를 얼마나 더 받아서 지금 올라간 세금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뭐 생각을 하는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뭐 6월 지금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전월세 신고제 자 이게 시행이 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는 아 이거 과세 목적이 아니야. 과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자 어쨌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세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전세나 월세나 이런 상황들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가 주택 같은 경우에 더 과세를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택 쪽에 뭐 우리나라 분들은 정말 아파트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파트 투자. 자, 어쨌든 이런 주택 쪽으로 계속 몰렸던 이런 투자자들이 발길을 지금 하나 둘씩 돌리는 분들이 뭐 이제 상담 내용들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주택자들 내가 지금 이미 집을 한 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주택을 투자해서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주거용 쪽으로 지금 그렇죠. 뭐 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미 도래를 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 쪽을 선호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이미 지금 코로나 지금 상황이에요. 자, 코로나 상황에서 자, 내가 무슨 상가라든지 아니면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쪽을 투자하려고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 투자를 하는 상황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자, 또 하나가 뭐냐. 주택시장에서 비주거용 시장으로 넘어오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 주택시장에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분들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고수익률, 뭐 상가나 뭐 꼬마 빌딩이나 이런 쪽이 고수익률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안전자산인 주택 쪽에 나는 더 머물고 있고 싶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주거용 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월세를 내가 받아서 그냥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투자 성향보다는 그게 아니라 월세를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나중에 이것이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서 시세 차익이 더 올라가서 그렇죠. 차익을 겸용하는 이런 쪽으로 투자하고 싶은 어떤 성향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은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 쪽에 지금 투자하는 분들이 선호한 어떤 패턴을 제가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뭐 대부분 이런 쪽을 좀 뭐 추천을 해줬으면 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거죠. 자, 일단은 뭐 상업용 부동산이든지 업무용 뭐 그 부동산이라든지 뭐 다 이런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무지구, 그렇죠. 업무지구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업무지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얘기 많이 하시고. 자, 그리고 업무지구만 있어서는 또 안 되죠.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대형 상권이 갖춰져 있었으면 좋겠다. 자, 결국은 업무지구하고 대형 상권하고 교차하는 지역 쪽을 더 선호하더라.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대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자, 결국 상권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고소득 쪽에, 그러니까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비군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거여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신흥 인구 유입 지역. 결국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재건축이나 재개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고수익자들이 들어오는 이런 지역 쪽을 많이 선호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서울 안에서, 수도권 안에서 비주거용 쪽으로 갈 때 절대 빠뜨리지 말아요. 바로 지하철이죠. 그렇죠. 이미 지하철이 개통돼 있는 것보다는 신규 쪽이 더 추가로 되는, 그러니까 뭐 지하철역이 하나가 있다가 더블 역세권이 된다든지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든지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결국은 황금 노선 축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까지도 그렇죠. 챙기고 있더라는 거죠. 자, 결국 제가 비주거용 쪽에 투자 원칙 3가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일단 내가 주택 쪽에서 비주거용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안전자산 쪽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흥상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흥상권보다는 기존 상권을 우선 검토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는 단순 호재. 하나의 호재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호재가 현실이 안 된다든지 그 호재 자체가 너무 단순하면, 그렇죠, 그것이 뭔가 파워풀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니까 좀 다중복합적인 호재면서 대규모 호재, 요런 쪽으로 좀 우리가 원칙을 잡아볼 수 있겠고. 자, 또 하나는 바로 이거죠. 결국은 지금 단순한 월세보다 앞으로의 시세 차익, 앞으로 자산 가치의 상승, 이런 걸 기대하려면 현재 가치보다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주목하는, 그러니까 현재보다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이 더 좋아지는 이런 지역 쪽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일단 원칙을 세워드렸습니다.